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법, 여러분들 설명을 저는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봤던 시험 중에 수능이 있잖아요. 수능에서 사실은 이제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민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 부분도 이제 형사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공법은 사실 영어하고 비슷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어는 어느 정도 내가 독해력이 있고, 그 다음에 스키마가 있으면 내가 투자하는 거 대비 그냥 어느 정도 유지만 하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전체 변호사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사실 민법이 50%예요. 그 다음에 형사가 25%, 공법이 25%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맥락만 잘 바탕이 돼 있으면 투자하는 시간 대비 성과는 굉장히 좋은 과목이잖아요. 그 공법이 거기에 해당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체 변호사 시험이라는 체계적 지위에서 이 공법이라는 게 가장 전략적인 과목이 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여러분의 선배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 민형사에 매몰되다가 공법을 놓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짧은 시간 대비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이 전략적인 카드를 여러분들이 그냥 놓치게 되는 굉장히 큰 손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로스쿨 가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민사는 양이 방대해요. 근데 그에 비해서 행정법과 헌법은 양은 적은데 쓰기가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그 얘기는 영어랑 비슷하죠? 내가 처음에 맥락을 좀 잘 잡아 놓으면 유지한 상태에서 크게 부담되지 않는 과목이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이제 천덕꾸러기 과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차 때부터 공법에 대한 맥락만 잘 파악해 놓고 있으면 아주 유용하고 여러분한테 적절한 과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내가 획득하는 점수라는 결과론적 입장에서는 공법이 매우 유용하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요. 자, 공법이라는 게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이제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갑이 가해자, 만약에 을이 피해자라고 했을 때, 자, 우선 민사는 이런 거잖아요. 가해자인 을, 그 다음에 피해자인 을, 가해자인 갑과 피해자인 을 사이에서 을이 갑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그러면 이제 민사법원 판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엔 예이익과 예이익에서의 충돌에서 해결이 우리 법원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예이익은 사익이고요. 예이익도 사익이에요. 그러면 사익과 사익 사이에서 문제가 국한되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법원 판사 입장에서는 조정만 잘하면 사익과 사익 사이에 올바른 만족이라는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사적 자치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적 자치를 규율하는 수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가해자는 이제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죠. 도로교통법 위반의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 이제 갑은 형사법원에서도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 형사판사 입장에서는 자, 적법한 절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적법한 절차. 이것은 우리 헌법 이제 12조에 적법 절차의 원칙이 형사 절차의 대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체증된 적법한 증거에 의해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적법 절차.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형사를 하면 결국에는 어떤 것이 범죄가 되느냐, 그 다음에 그러한 피고인에 대해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채택된 어떠한 증거에 의해서 유죄까지 이르게 되느냐, 자,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당의 이 법률 관계에서는 민형사라만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가해자인 갑이 이제 면허가 있을 때 이 면허가 이렇게 취소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공법 관계예요. 다시 한번 세분해서 들어가면 이제 원래의 행정청이라는 게 있겠죠. 행정청이 자, 갑인 사인한테 면허 취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은 이 면허 취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법원이 이제 행정법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기가 됐을 때 판사는 민사하고 형사에서의 입장하고 이제 완전히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자, 갑의 이익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사익의 문제가 아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주관적 공권의 문제로 바뀌어요. 왜 그래요? 공권력의 피해자로서의 공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처분청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이라는 것은 도로교통에 있어서의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익이잖아요. 그렇죠? 공익. 즉 예의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 이전까지는 사익에 대한 고민만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사익과 공익의 사이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헌법적으로 하면 기본권이 되는 거고 행정법적으로 하면 주관적 공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치의 충돌, 여기에서 비교 형량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행정법원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민사하고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면, 자,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의 이익의 조율은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만 좋으면 판사는 그냥 거기서 만족이죠. 문제가 전혀 없는데 여기서는 사익과 공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처분청이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이익이라는 거, 이거를 가벼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국민이 이러한 처분청으로부터 침해받는 기본권 또는 공권이라는 것을 여기서의 사익과는 다르게 가벼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원 판사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민사법원 판사는 속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1명도 가능해요. 단독 판사가. 왜? 사인과 사인 사이의 이익만 조율하면 땡이기 때문에 민사법원 판사는 조정을 잘하는 판사가 에이스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죠. 사익과 공익에 대한 형량을 통해서 공익도 만족을 시켜야 되고 사익, 즉 국민도 만족시켜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교 형량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는 조정, 여기서는 비교 형량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렇듯이 공법이라는 것은 저기서는 매우 기술적인 부분이죠. 사익과 사익을 어떻게 조정해서 해결할 것이냐라는 수많은 그 법리의 문제, 디테일의 문제가 된다면 공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큰 틀 하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원리 등을 잘 파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좀만 한 번 더 들어가면, 자, 행정청이라는 것은 이제 법에 의해서만 지배가 돼야 되죠. 국민에 대해서. 이게 바로 법치국가의 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치 행정의 원리라 그래서 법에 의해서만 처분을 때리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은 이에 의해서 침해받은 이익에 대해서 법원의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소송 요건도 필요해요. 민사하고 달리. 그 이유는 이 처분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대해서 사인이 남소를 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민사하고 달리 각하 판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각하가 뭐냐면 여러분이 소개팅을 나가고 만나기 전에 카톡 프로필만 보고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만나는 거. 그게 각하고요. 만약에 만났는데 별로예요. 그 다음에 애프터를 안 해요. 그게 기각이잖아요. 민사는 각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왜 행정은 헌법은 각하가 많을까요? 이 공익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를 행정법원 판사가 가벼이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헌법적으로는 이제 입법 형성권에 대한 존중이라고 표현을 하고 행정법적으로는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에 대한 존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민사는 고등학교 때 배우질 않지만 공법은 고등학교 때 배워요. 이 어려운 용어를 이미 여러분들은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고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법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어떠한 리갈 마인드, 자, 그거하고 굉장히 밀접된 내용들이 많아요. 다만 아까 제가 입법 형성권에 대한 존중,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에 대한 존중 이렇게 좀 더 어려운 용어로 전환되어 있을 뿐이지 여러분의 뇌리 저편에 있는 상식과 연계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공법 수업은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 방점을 둘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공법은 민사나 형사랑 다르게 자, 인풋 대비 아웃풋이 훨씬 좋은 과목이라는 거죠. 따라서 매우 전략적 과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선배들이 이에 대해서 활용을 못했느냐? 전략적으로. 그것은 민사의 양에 이제 매몰되었기 때문에 이 전략적 가치를 늦게 깨닫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때우는 과목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1년차 때 공법적 맥락을 여러분들이 깔아 놓으면 이게 영어처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맥락만 잘 활용해서 수험 적합성만 가미한다면 여러분에게 매우 유용한 과목으로 여러분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을 이 맥락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어떠한 길을 갈 때 우리가 다 가본 사람을 통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더 어떻게 보면 학원의 강의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강의는 자, 이렇게 기승전결이라는 맥락으로 여러분한테 공법에 관련된 헌법과 행정법을 요 네 가지의 섹션으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즉, 기라는 부분은 소송 요건과 관련된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법이라는 부분은 남소 방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공익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소를 제기한다 그러면 처분청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 공익에 대해서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부산대 의전원 있잖아요. 부산대학교에서 누군가한테 만약에 퇴학을 때렸어요. 그럼 이제 행정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처분의 직접 당사자인 이 친구가 가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 당연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남자친구 을이 만약에 똑같이 행정법원에 가서 소를 제기한다면 이 소송이 인정될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공법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남자친구가 가는 건 좀 어색하죠?
그 얘기를 공법적으로 가면 얘한테는 이제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데, 이 을은 그러한 감정상의 이익이라는 부분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부터 출발해서 이제 소송 요건이 다 충족되어야지만 본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이익이어서 원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송 요건이 흠결되면 각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하고 행정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50%예요. 근데 요거는 약간은 테크니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헌법과 행정법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각각 규율되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초기에 세팅을 해놔야 굉장히 안정적인 공법적 맥락으로 연계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승이라는 부분은 이제 소송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여기에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소 소송만 제기해서는 안 되죠. 뭔가 이거에 대해서 집행 정지도 신청을 할 거예요. 언론에서 보듯이. 그래서 집행 정지와 같은 기술. 즉 원고가 본안과 관련된 소송에서 동원할 수 있는 소송 기술적인 테크닉들을 우리는 승이라는 카테고리에 담아서 배워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이라는 부분은 여기에서 기에서 소송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링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에서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각하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영어로는 이제 디스미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를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판사를 만날 기회가 소송 요건 충족으로 주어지면 드디어 이제 판사를 만나서 판사가 여기 있고 원고가 여기 있고 피고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서로 주장과 공격과 방어 이렇게 전개하면서 이제 누가 이기냐의 싸움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언급했듯이 이 당에 얘가 했던 이 태약이라는 내용이 법치 행정의 원리 거기에 부합하느냐 요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이 부분이 한 40%가 돼요. 헌법에서도 그렇고 행정법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이라는 부분은 판결이에요. 판결. 그래서 판결의 유형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하는 거죠. 이게 여기가 5%, 여기가 5%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헌법과 행정법이 이 동일한 플랫폼으로 진행이 돼요. 여러분 민사하고 형사는 이렇게 뭐 기승전결이라는 아주 획일적인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해갖고 맥락으로 파악하기에는 부담이 돼요.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나 공법은 이러한 기승전결의 맥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약적으로 스토리라인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맥락만 파악한다면 여러분들이 전략적 과목으로 공법을 채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늘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은요, 공법 방법론과 관련해서 제가 첫 번째 목차에 이제 공법 전체 구조의 틀 파악이라고 담아놨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한테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기승전결로 헌법과 행정법의 모든 쟁점들을 담아놓은 마인드맵이라는 자료로 전체 개관의 틀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개관의 틀을 잡아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후에 어떤 쟁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계적 지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공법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한 디테일한 내용으로 제가 거기에 첫째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 공법은 민법이나 형법보다 법조문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여러분의 사례형에서 적시해야 되는 조문의 양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암기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둘째를 보면 공법에서 요구되는 철학적 맥락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은 동일한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공법이 와닿지가 않는데 전체적인 맥락의 관점에서 보면 공법이 좀 더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다라는 거 똑같은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판례의 양도 여러분 민사나 형사보다는 한 5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행정이나 헌법 같은 경우에는 당해 판례에서 원용하는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핵심적인 리딩 판례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리딩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각 판례의 요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암기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어떤 것이 리딩 판례인지에 대해서 초기 단계에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선별하고 인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리딩 판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실관계를 통해서 어떤 법리가 당해 판례에서 형성되었는지, 그 다음에 당해 판례의 가장 방점이 되는 요건 사실이 무엇인지, 자, 이런 거를 정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요, 자, 학설은 판례의 결과에 대한 비판적 작용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민사하고 형사에서는 학설의 양도 굉장히 많은데, 공법은 학설의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학설이라는 것 자체가 판례에 대한 비판적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모두 다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를 먼저 파악하고 판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냐, 자, 이런 것에서 학설이 전개가 되는데 이렇게 학설을 좀 더 집약적으로 열거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는 시험은 사례형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부담이 되고 공법 기록형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형사하고 또 다른 부분은 공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많이 쓰면 쓸수록 점수를 많이 줘요. 그래서 목차를 좀 더 세분화하고 양을 늘리면 반드시 그보다 훨씬 높은 점수로 담보되게 돼 있어요. 민형사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풍부하게 쓰느냐,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내용하고 연계가 되는데 맥락을 알면은 풍부하게 쓸 수가 있는데 맥락이 단절된 상태에서는 답안이 풍성하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초기에 맥락을 파악해서 약간 스토리 구성하듯이 답안을 구성하는 연습이 초기에 정착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무르익었을 때 굉장히 풍부하고 두터운 그러한 답안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마디 더 드리면 사실은 이제 민형사 같은 경우에는 사례형, 그 다음에 기록형의 방법론이 사실은 약간 단절돼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공부가 필요한데 제 수업에서는 사례형하고 그 다음에 공법 기록형이 본질이 같고 방법론도 같다라는 것을 깨우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인풋 대비 아웃풋, 이게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도 그대로 실현되고 형성되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맥락 파악하고 수험 적합성 능력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절대 모자람이 없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에 이제 수업이 시작하시면서 민사하고 형사의 그 절대량에 압도되는 순간 이러한 공법에 대한 수험적 가치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3년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관점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길게 내다보고 전략적 투자를 일찍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영어가 올바르게 잘 되어 있으면 영어 할 시간에 수학과 국어에 대한 시간 배분을 통해서 종국적인 결과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법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지위를 올바르게 선점하는 데 있어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그러한 것들이 담보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자, 질문 없으면 개별적인 질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 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또 성실히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은 개별적으로 또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